조심하세요.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낯선 여자의 속삭임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회원이 뒤돌아보니 점퍼 차림의 중년 여성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뭔가 절박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옥분이라고 해요. 이 빌딩에서 용역 일을 하고 있거든요. 회원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밤늦은 지하 주차장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이옥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일 누군가 오잖아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회원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어떻게 내일 일정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제발 조심하세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이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깐요, 구체적으로 뭘? 하지만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사이 그녀의 모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회원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방금 들은 경고를 되새겼습니다. 낯선 여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내일 오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회원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경고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시간은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 해운항만 박람회 메인홀의 웅장한 천장 아래 수백 개의 부스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대형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그 중심에서 백도윤이 독일 바이어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짙은 남색 정장은 한치의 구김도 없었고 미소는 마치 연습된 듯 완벽했습니다. 저희 물류 시스템으로 운송비를 30%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도윤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이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하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전광판에는 해온테크의 차기 리더, 글로벌 시장 공략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이 붉은 글씨로 떠올랐습니다. 김혜원은 VIP석에서 박수를 치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도윤만큼 흠잡을 데 없는 사람도 드물었거든요. 아니, 바로 그 점이 묘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언가 이상한 걸 포착했습니다. 도윤이 명함을 건네다가 살짝 손을 떨며 일부러 떨어뜨린 것입니다. 하얀 명함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자 바이어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오늘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봅니다. 죄송해요라며 자연스럽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상대방이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바로 그때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의도적인 실수로 상대의 경계심을 푸는 기법이군요. 회원은 마음속으로 메모했습니다. 도윤의 이런 패턴을 몇 번 목격했거든요. 언제나 절묘한 타이밍에 작은 실수를 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너무 정교한 계산이었습니다. 김서윤이 아버지 옆자리에 앉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는 아내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도윤이 정말 대단하죠. 저 독일 회사는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저렇게 쉽게 계약을 성사시키다니. 그러게. 서윤이가 좋은 아내 만났어. 회원은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지나치게 매끈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4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크게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게 순탄할 수가 있을까요? 박람회장 곳곳에서 해온테크 직원들이 들뜬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회장님 며느리야. 이번 분기 실적은 걱정 없겠네.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더욱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본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윤이 백미러로 회원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시던데 정말 걱정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간병 코디가 있거든요.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아버님 일정이 많으시니까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회원은 창밖 부산 시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그렇게 신경 써주니 고맙네요. 일정 많으니 편하자고 해야겠어요. 그런데 창유리에 비친 도윤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과의 환희나 만족감이 아니라 마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듯한 무표정이었거든요. 그 차가운 시선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지만 회원의 예리한 눈에는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덫을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 임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로비 한복판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총괄 책임님 덕분에 대박 났네요. 이번 계약으로 올해 매출 목표 달성이겠어요. 역시 우리 책임님이야. 도윤은 손을 들어 정중하게 인사하며 직원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서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성공한 아내를 둔 남편의 당당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회원은 CEO 전용 엘리베이터에 혼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흠 없는 사람은 없어. 흠이 안 보이게 가리는 기술만 있을 뿐이지.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부산 항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회장실이 펼쳐졌습니다. 회원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도윤이 제안한 간병 코디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왜 하필 지금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회원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이 붉은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원은 서재에서 회사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입사한 이후의 계약 성사율이 유독 높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렇게 매끄러운 성과가 가능할까요? 회원은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쌓인 직감이 무언가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너무 완벽한 며느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뿐이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밤 본사 지하 주차장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콘크리트 기둥들 사이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원의 발걸음이 메아리치며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어디선가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한 안전화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회장님, 낮고 거친 목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회원이 돌아보니 점퍼 차림의 중년 여성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예리하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옥분이라고 해요. 이 빌딩 용역 일을 하고 있거든요. 회원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옥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간병 코디 절대 들이지 마세요. 혜원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어떻게 간병 코디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오늘 도윤이 제안한 바로 그 이야기를요. 왜죠? 무슨 근거가 있나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믿고 조심하세요. 옥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는 사이 그녀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남은 건 차가운 침묵과 혜원의 빨라진 심장 박동뿐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가 창문을 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신원 미상의 사람 같은데 무시하시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혜원은 차에 타면서도 계속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이라는 여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눈에는 진짜 걱정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랬죠? 이옥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이름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옥분이라는 이름과 그녀가 던진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혜원은 태블릿으로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새로 입력된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 2시 홍선미 간병 코디 면담, 추천인 백도윤. 혜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언제 이런 일정이 잡혔죠?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는 없던 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옥분이 경고한 바로 그 간병 코디가 홍선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일정 수정 권한 로그를 열어보려고 했지만 접근이 막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회장인 자신이 일정 로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권한자 정보를 확인해 보니 도윤 쪽 비서라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며느리 쪽에서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게 된 건지 의아했습니다. 혜원은 태블릿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시내의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원은 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집에 오지 말고 야근해라. 내일 발표할 자료 정리가 급하니까. 사실 급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조용히 비워두고 싶었거든요. 홍선미라는 간병 코디가 오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서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어요. 도윤이도 늦을 것 같다고 하던데 괜찮으세요?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해.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늦는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혜원은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님, 내일부터 며칠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회장님. 어떤 종류의 징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약서 관련, 자금 이동, 외부인 접촉 등 평소와 다른 모든 것들이요. 보안팀장과 주치의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연락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나 사유는 말하지 않고 그냥 대기 명령만 내렸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상대방이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혜원은 현관 비디오 도어록 설정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방문자는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문구를 음성 통화 녹음 중으로 교체했습니다. 작은 시험이었습니다. 내일 홍선미가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밤늦게 서재에 앉아 혜원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도윤의 완벽한 성과, 간병 코디 제안, 옥분의 경고, 그리고 일정 수정 권한까지
하나하나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연결해서 보니 묘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름 하나가 아니라 패턴을 봐야 한다. 혜원은 노트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시간순으로 적어봤습니다. 박람회 성공, 간병 코디 제안, 옥분의 경고, 일정 조작. 각각의 사건들이 마치 계획된 수순처럼 느껴졌거든요. 특히 옥분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그녀가 간병 코디에 대해 경고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정보를 알았을까요? 용역 직원이라면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 말이죠.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쌓인 경험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낯선 경고는 보통 정답에 가깝다. 혜원은 노트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홍선미를 만나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뭔가 음모가 있다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혜원은 눈을 감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홍선미를 만나는 순간부터가 진짜 승부였거든요. 옥분의 경고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오해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오전 해온테크 회장실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회의용 테이블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죽 서류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를 꺼내며 혜원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어젯밤에 생각해보니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걸 준비해뒀어요. 문서 표지에는 전자서명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지만 혜원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면요? 만약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시거나 출장 중에 급한 결제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요즘은 전자서명이 대부분이잖아요. 혜원은 문서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일반적인 업무 위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항 하단을 자세히 보니 묘한 내용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소록 및 계정 접근 위임과 의료 관련 의사결정 대리권이 교묘하게 묶여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요. 아, 그건 법무팀에서 포괄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수정할 수 있어요. 도윤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문서를 가져왔을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간병 코디 홍선미 씨가 오셨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홍선미가 들어왔을 때 혜원은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외모는 깔끔했지만 눈빛에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홍선미입니다. 네, 반가워요. 도윤 씨가 추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홍선미는 작은 가방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통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하얀 캡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영양 밸런스 캡슐이에요. 바쁘신 분들께 특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하루에 2알씩 드시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홍선미가 캡슐 2개를 종이컵에 담긴 물과 함께 혜원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혜원은 미세한 이상함을 포착했습니다. 캡슐에서 나는 냄새가 일반적인 영양제와 달랐거든요. 고마워요. 그런데 먼저 물을 좀 마셔볼게요. 혜원은 컵을 살짝 흔들어 봤습니다. 물 표면에 아주 미세한 분말층이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쓴맛 냄새도 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아,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네요. 나중에 먹을게요. 혜원은 자연스럽게 캡슐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홍선미의 얼굴에 순간 아쉬운 표정이 지나갔지만 금세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편하실 때 드세요. 홍선미가 나간 후 혜원은 즉시 캡슐의 바코드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보안 팀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IT 총무팀장에게 긴급 연락을 했습니다. 박 팀장님, 전자서명 시스템에 이중인증을 오늘 안에 도입해 주세요. 비공식 명령이니까 조용히 처리해 주시고요. 네, 회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안 강화 차원이에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혜원은 전화를 끊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위임장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 문서는 며칠 더 검토해 볼게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네, 물론이에요. 천천히 보시고 결정하세요. 도윤의 표정에는 살짝 실망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그 미소 뒤에 진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홍선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간병일지를 작성해야 해서요. 혈압이랑 맥박을 좀 재보겠어요. 홍선미가 혈압기를 꺼내서 혜원의 팔에 감았습니다. 측정이 끝나자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혜원은 화면을 슬쩍 보니 실제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160에 95예요. 정말 관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혜원이 직접 확인한 수치는 130에 80 정도였습니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홍선미가 의도적으로 과장된 수치를 입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수기로도 기록해 둘게요. 혜원은 자신의 수첩에 실제 수치를 적어뒀습니다. 나중에 디지털 로그와 대조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였거든요. 저녁 무렵 도윤이 법무팀에 메시지를 보내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사실 우연이 아니라 보안팀이 설치한 백업 에이전트가 모든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 안에 위임장 관련 절차 정리해 주세요. 좀 급한 건이라서요. 혜원은 그 메시지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병이나 건강관리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뭔가 체계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혜원은 서재에 혼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위임장, 수상한 캡슐, 조작된 혈압 수치, 그리고 급하게 진행되는 법무 절차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속아주는 역할을 맡는다. 혜원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이 계획을 완전히 드러낼 때까지 일단 속아주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교활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서윤이 아직도 아내를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와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보안팀에서 캡슐 분석 결과가 왔습니다. 일반적인 영양제가 아니라 수면제와 기억력 저하를 유발하는 성분이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원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군요.
혜원은 노트에 오늘의 모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상대방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기다려야 할 때였습니다. 도윤과 홍선미가 다음에 어떤 수를 둘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수할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혜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한 수 앞서 생각해야 했거든요. 거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가족들이 디귿자형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은 평소처럼 안락 의자에 앉았고 도윤과 서윤은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홍선미가 준비한 각종 건강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이에 모든 결제를 혼자 강행하시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은근한 연령차별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혜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무리라니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판단력도. 도윤은 말끝을 흐렸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혜원이 나이 때문에 능력이 떨어졌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혜원이 반박하려는 순간 도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설마 낯선 사람 말 믿고 가족을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혜원의 판단력을 조롱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 이옥분이라는 사람이 뭔데요? 어떤 의도로 아버님께 접근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서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일단 정밀 검사부터 받아봐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에게는 그마저도 자신을 의심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혜원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엔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을 숙여 테이블 하단에 작은 고지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도윤이 그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 설마 저희를 감시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를 수습하며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혜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홍선미가 주방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투명한 수액 세트와 여러 개의 작은 병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복용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봐요. 홍선미는 커피 테이블 위에 복용표 양식을 펼쳐놓았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진 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간대마다 복용할 약물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혜원은 복용표를 받아들고 맨 아래 빈 공간에 작은 글씨로 법무팀 연락처를 기입했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이스터에그였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니 고마워요. 천만에요.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홍선미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혜원은 그 미소 뒤에 차가운 계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윤과 서윤은 각자 볼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홍선미도 내일 다시 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혜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혜원은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도윤의 모욕적인 발언들, 서윤의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감시의 그물망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주는 게 아니다. 절차로 지키는 거다. 혜원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식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옥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경고 받아들였어요. 내일 14시 회사 카페에서 만나요. 문자를 보내고 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서윤이 벽에 기대어 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리지 않길 제발. 서윤의 작은 중얼거림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혜원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만 서윤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혜원은 서재에서 오늘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도윤의 발언들, 홍선미의 행동들, 그리고 서윤의 반응까지 모든 걸 꼼꼼하게 적어뒀습니다. 특히 도윤이 던진 연령차별적 발언들은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이 나이의 결제 강행은 무리,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판단력 문제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평소와 같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받은 모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것들을 이런 식으로 빼앗으려 한다는 게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 건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됐군요. 혜원은 노트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이옥분을 만나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혜원은 침대로 향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윤과 홍선미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서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잠들기 전 혜원은 마지막으로 엔드 테이블에 설치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대화가 기록될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기 전에 막아야 했거든요. 혜원은 눈을 감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으니까요. 새벽 5시 혜원테크 임원회의실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둥근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조명만이 4명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혜원, 주치의, 보안팀장, 그리고 법무팀장이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주치의가 분석 결과지를 펼치며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수면제와 혈압약의 특정 성분이 상호작용할 경우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관건인데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도어록, 와이파이, 전자서명 로그에서 외부 IP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추천인 경로가 교차된다는 것입니다. 홍선미를 추천한 라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법무팀장은 위임장 사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문구들을 보면 재산분할과 지분이동 트리거가 교묘하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즉시 무효화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낮에 제가 저혈압 증세로 쓰러지는 연기를 하겠습니다.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말이죠. 팀원들은 회원의 계획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보안팀장이 설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병실과 거실, 서재에 합법 고지형 CCTV를 세팅하겠습니다. 타임스탬프 서명, 녹취도 함께 준비할게요. IT팀에서는 전자계약 서버에 라이브 무결성 해시를 띄워 실시간으로 변조를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모든 전자서명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서윤이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의 팀에 합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혜원은 주머니에서 홍선미가 준 캡슐을 꺼내 투명한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증거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사업가로서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회의가 끝나고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항만에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젠 무대를 내가 연출한다. 혜원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이끌어갈 차례였거든요. 오후 2시 혜원테크 중역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부산 항만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혜원이 분기별 실적 발표를 듣던 중 갑자기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지러워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앉으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참석자들이 일제히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도윤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의식이 흐릿한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혜원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의식 저하라고 진단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혜원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병복을 입은 홍선미가 무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 옆에 붙어 있는 CCTV 안내 스티커를 힐끗 봤습니다. 스티커에는 녹화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홍선미는 스티커가 보이는 위치에만 카메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병 모서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방에서 주사기와 투명한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수액백에 약물을 주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법무팀장과 함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홍선미 씨,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의식이 흐릿하세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도윤은 법무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위임 서명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원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셔야 해요. 도윤이 회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회원은 마치 깨어나는 듯 눈을 살짝 떴습니다. 도윤 씨? 네, 아버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간단한 서명만 받으려고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한쪽의 모니터 뒤 패널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윤, 보안팀장, 주치의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조용한 휘파람 소리와 함께 병실 조명이 밝게 켜졌습니다. 회원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또렷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죠. 오늘의 각본 충분히 봤어요. 도윤과 홍선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특히 홍선미는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보안팀장이 준비된 자료들을 병실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았습니다. 약물 캡슐 분석 결과, 시스템 로그 조작 증거, 계약서, 위조 흔적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군요. 회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해온 회장의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홍선미가 떨어뜨린 주사기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약물 성분을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저희는 정말 걱정돼서. 그때 보안팀장이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도윤의 메신저 백업 화면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레면 끝이라는 메시지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몇 번 벙긋거렸지만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선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제가 정말 간병을 위해서. 오해라고요? 회원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CCTV 영상들도 오해일까요? 벽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들이 LED 불빛을 깜빡이며 위치를 드러냈습니다. 홍선미가 사각지대라고 믿었던 곳에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이 법무팀장에게서 위임장을 받아들고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했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윤아, 이건 정말 오해야. 나는 아버님을 위해서. 그만해요. 서윤의 외침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부산대학교병원에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병원 외벽을 번갈아 비추면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수사관들이 병실로 들어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이 준비해둔 증거 봉투들이 하나씩 인계됐습니다. 홍선미가 가져온 약물 캡슐, 조작된 복용표, 그리고 모든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보안팀장이 준비한 전자기록, 무결성 리포트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이 모든 전자기록들의 해시값이 일치합니다. 변조나 조작의 흔적은 없습니다. 보안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로서 법정에서 충분한 효력을 갖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옥분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제 아들이 3년 전에 이런 식으로 당했어요. 간병 서비스를 받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약물 상호작용이었는데 자연사로 처리됐어요. 이옥분의 증언은 홍선미의 수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과거 유사 사건들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원은 진술서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낯선 경고가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의 진술서는 이옥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도윤과 홍선미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그들이 사용한 심리적 조작 기법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해온테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회원이 의장석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 서비스와 외부 출입 협력사에 대한 레드리스트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회사의 보안 체계에 큰 허점이 드러났거든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도윤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아버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춰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일어섰습니다. 아내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홍선미는 수사 과정에서 급격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다 뒤집었었어요. 백도윤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녀는 도윤을 지목하며 자신은 단순히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둘 사이의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사전 모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온 약물 분석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치의가 법정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명확한 의도성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이 약물 조합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명백히 의도된 상호작용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무팀은 도윤이 작성한 위임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위임장과는 전혀 다른 이례적인 조합의 조항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문구들은 단계적 자산 탈취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의사결정권과 재산관리권을 교묘하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법무팀장의 분석 보고서는 법정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자서명과 간병 사기의 악질적 콜라보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논의까지 시작됐습니다. 회원의 사건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며칠 후 해온테크 회장실에서 회원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창가로 걸어가 부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컨테이너선들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회원의 혼잣말이 조용한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걸 잃었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가족의 의미와 신뢰의 가치를 말이죠. 서윤이 회장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혜원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이 가슴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혜원테크 회장실에서 혜원과 이옥분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항만의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옥분은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옥분 씨, 사회공헌 펀드 옥분케어의 고문직을 맡아주세요. 혜원의 제안에 이옥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경험과 직감이 필요합니다. 취약 가정의 간병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거든요. 혜원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이옥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거든요. 같은 시각 전략기획실에서는 서윤이 새로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리경영위원장을 맡아 회사의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중인증, 출입 백리스트, 협력사 실사 시스템이 상시화됐습니다. 이제 어떤 외부인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진짜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오후 혜원은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기술이었습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지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욱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 메일은 직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윤에게는 징역 7년, 홍선미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에는 고령자 취약성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체계적으로 재산을 탈취하려 한 범행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서윤은 방청석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사건 후 한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혜원테크에 대한 바이어들의 신뢰가 오히려 증가한 것입니다. 해외 거래처들은 리스크 관리가 뛰어난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바이어 대표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라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혜원은 이 소식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이 결국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저녁 무렵 혜원과 서윤이 회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냈어. 그게 회사를 살렸다. 혜원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심했던 시간들 평생 교훈으로 남길게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안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아픈 경험이었지만 더 강해진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해운대 해변가에서 혜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깅복을 입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바닷가를 뛰고 있었습니다. 몸과 회사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혜원은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이번 사건이 모든 걸 다시 점검하게 해준 것입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혜원은 잠시 멈춰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혜원은 휴대폰으로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엔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아버지가 직접 요리할게. 서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작은 식탁에서 혜원과 서윤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집밥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우리 둘이 함께 지켜나가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따뜻하고 진솔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짜 신뢰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증거로 사랑하고 절차로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맹목적인 신뢰가 아니라 건강한 확인에서 시작되거든요. 창밖으로는 부산 바다가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과 서윤의 새로운 여정도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유산이 흔해. 또 가지면 되지. 병실에 울려 퍼진 시어머니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잃은 아이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마치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말하는 경숙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죠. 어머니,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경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젊었을 때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 경숙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승호는 옆에서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며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그 순간 소연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치료비는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승호의 목소리는 책임감 있는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어제 들은 녹음 파일을 떠올렸죠. 넌 돈만 벌어오면 돼. 입 다물고 살라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릉 해안가에 자리한 한옥마당에서는 파도 소리가 끝없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어와서 처마 끝 풍경이 요란하게 울렸죠. 추석을 하루 앞둔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건배하시죠. 윤승호가 박혜진에게 술잔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40살의 사위는 언제나 그랬듯 완벽한 모습이었죠. 정갈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장모를 대하는 예의 바른 태도까지. 그의 손은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시계는 값비싼 브랜드였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가 참 잘해주네요.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58배 그녀는 강릉에서 작은 다과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젊은 시절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했던 경험 덕분인지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특히 숫자나 계약서를 다루는 일에는 누구보다 꼼꼼했죠. 소연아, 너도 와서 앉아라. 딸을 부르는 혜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32살의 윤소연이 부엌에서 나왔죠. 프리랜서 PD인 그녀는 요즘 해녀 문화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 대지에서 작업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죠. 엄마, 음식 더 가져올게요.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그녀가 상 위에 나물 접시를 올려놓을 때 승우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그 순간 소연의 몸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듯한 반응이었죠. 혜진은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이 웃고는 있지만 뭔가 어색했죠.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지 12주째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걸까요? 소연이가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요. 임신 중이라 더 조심해야 하는데. 승우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소연의 어깨 위에 있었죠. 손가락이 살짝 움직일 때마다 소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딸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임신 중에는 몸조리가 제일 중요한데. 혜진이 걱정스럽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 뒤로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승호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장모에게는 정중하게, 아내에게는 다정하게.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뭔가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야, 회사 일은 어때요? 요즘 문화기업 팀장 일이 바쁘다고 했잖아요. 혜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승호의 눈가에 잠깐 경계심이 스쳤죠. 아, 네.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강릉 쪽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혜진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죠.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심하게 떨렸죠. 립스틱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불안에 떨리는 눈동자, 목에는 스카프로 가린 부분이 있었죠. 그녀는 스카프를 다시 한번 고쳐 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으려 했죠.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우가 무슨 농담을 했는지 혜진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죠. 소연은 립스틱을 주워들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용기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돌아왔네. 얼굴이 좀 나아 보이는구나. 승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소연의 어깨는 다시 한번 움츠러들었죠. 마치 조건 반사처럼 말입니다. 혜진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었죠. 하지만 화목한 분위기를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딸의 상태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소연아, 혹시 몸에 이상은 없지? 임신 중이니까 정기검진도 잘 받고 있고? 네, 엄마. 괜찮아요. 소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죠. 그럼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늦으시면 안 되니까요. 승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소연도 따라서 일어났죠. 혜진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서 소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마치 추위에 떠는 것처럼. 소연아, 몸조리 잘해라.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연락하고. 혜진의 당부에 소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눈가가 약간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부부가 떠난 후 혜진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우고 있었죠. 그녀는 계속해서 딸의 떨리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승우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릴 때마다 보였던 미묘한 반응들을. 접시를 닦으면서 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할 때 배운 게 있었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특별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 승호에게서도 그런 기미가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져 혜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는 사위 승호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승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죠. 소연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피곤해서 곤히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임신 중이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 뒤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마치 응급실이나 병원 같은 곳의 소음이었습니다. 승호는 집에 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승호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혜진이 물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하지만 소연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죠.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승호의 전화 뒤로 들렸던 사이렌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 키를 집어든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죠. 강릉 시내에서 소연의 아파트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깊은 밤 도로는 한적했지만 혜진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갈아가며 아파트 벽면을 비추고 있었죠.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혜진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단을 향해 뛰어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13층까지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복도에 도착하자 소연의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저는 이 집 딸의 어머니인데요. 경찰관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혜진은 문 너머로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저녁에 함께 차려놓았던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테이블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뭐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뭔가 세게 부딪힌 듯한 자국이 있었죠. 마치 사람이 벽에 밀쳐진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소연을 보는 순간 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죠. 소연아. 혜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복부 근처 옷이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살갗에는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괜찮아? 소연이 혜진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딸의 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읽었죠. 울음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소연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구급차로 옮기며 서둘렀죠. 장모님, 그때 승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아파트 복도 끝에서 나타났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뭔가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혜진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승호의 옷에는 흙과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목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죠. 소연이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더니 쓰러진 거예요. 임신 중이라 그런가 봐요. 승호의 설명은 매끄러웠지만 혜진의 귀에는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거실의 엉망진창인 상태와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었죠. 그럼 왜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야? 쓰러지면서 테이블을 건드려서 그래요. 제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거든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경숙이 나타났죠. 승호의 어머니인 그녀는 평소 소연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우리 소연이가 몸조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경숙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듯이 말했죠.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혜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경숙은 평소 상류층 코스프레를 하며 며느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임신부가 밤늦게까지 무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승우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경숙이 아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그들 모자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구급대원님, 소연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진이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중년의 구급대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부에 외상이 있어서. 외상이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어지러워서 쓰러진 것이라면 복부에 외상이 있을 이유가 없었죠. 아, 그건 쓰러지면서 모서리에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승우가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을수록 혜진의 의심은 더욱 커졌죠. 구급대원은 승우를 잠깐 바라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침묵을 지켰죠. 그 모습이 혜진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원에 따라가겠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승우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장모님은 집에서 쉬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아니에요. 내 딸인데 내가 가야죠. 혜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죠. 구급차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혜진은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죠. 온몸에서 거짓말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혜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던 경험이 그녀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승우와 경숙이 보인 반응들, 그리고 소연의 공포에 질린 표정까지. 아파트 앞에서 경찰차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 불안은 오히려 더 커졌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혜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저녁 소연이 보였던 미묘한 반응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승호의 손길에 움츠러들던 모습, 화장실에서 떨리던 손, 그리고 스카프로 가린 목 부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혜진은 병원 응급실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죠.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혜진은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소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 하지만 아이는 지킬 수 없었다는 것. 12주 된 작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죠. 환자분의 복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낙상으로 보기에는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철렁했죠. 의사의 조심스러운 표현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떤 충격인가요? 혜진이 물었지만 의사는 더 이상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다는 것을 혜진도 알고 있었죠.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혜진은 승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소연의 병실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어깨를 떨며 오열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슬픔에 잠긴 남편 같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소연이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승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승호가 고개를 돌리며 복도 끝을 바라볼 때 그의 입꼬리가 아주 짧게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안도의 미소 같았죠. 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승호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호야. 혜진이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승호는 재빨리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닦았죠.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연이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그래, 내가 더 잘 돌봤어야지. 혜진의 말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호의 눈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병실에 들어가니 소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죠. 혜진이 다가가자 소연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소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죠.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보였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혜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그때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하지만 승우가 병실로 들어오자 소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반응이 혜진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며칠 후 혜진은 강릉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지연이 앉아 있었죠. 30대 중반의 그녀는 냉철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닌 것 같네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어요. 김지연이 말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을 떠올렸죠. 그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거짓말을 하지만 돈의 흐름은 진실을 말한다.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재정 상황을 조사해 봐야 해요. 그리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지연이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간조사사 박철민의 명함이었죠. 이분이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아요. 특히 불법적인 신용조회나 재산조사에 능하시거든요. 혜진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박철민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뤘죠. 다음 날 혜진은 박철민과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강릉 시내 한 빌딩 3층에 있었죠. 승호 씨의 재정 상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야 해요. 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좀 더 직접적인 증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안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녹음할 수 있을까요? 혜진의 제안에 박철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연 씨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본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거든요. 혜진은 소연에게 이 계획을 알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소연은 여전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엄마,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해요? 소연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의지는 확고했죠. 소연아, 엄마는 내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리고 승우가 또 다른 일을 벌일지도 모르거든. 결국 소연은 동의했습니다. 박철민이 소연의 휴대폰에 특수한 앱을 설치했죠. 이 앱은 24시간 주변 소리를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해요.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죠. 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죠. 그날부터 소연의 집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와 소연의 대화, 승우의 전화 통화, 그리고 시어머니 경숙이 찾아왔을 때의 대화까지. 첫 번째 녹음 파일이 혜진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우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문제 없어. 소연이가 완전히 주저앉았거든. 게스트하우스 담보대출도 곧 실행될 거야. 승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병원에서 보였던 슬픈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미라야,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게 정리되면 우리 해외로 갈 수 있어. 혜진은 미라라는 이름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승우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며칠 더 지나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녹음되었습니다. 경숙이 소연을 방문했을 때의 대화였죠. 소연아, 이번 일로 내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승우한테 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겠지? 경숙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 외할아버지 유산도 이제 승우 것이나 마찬가지야.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혜진은 이 대화를 들으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승우의 목적은 소연의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 대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소연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가져온 추가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우가 문화기업 팀장이 아니라 재개발 브로커였다는 것, 그리고 강미라라는 갤러리 큐레이터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승우 씨는 이미 해외 이주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소연 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상간녀와 함께 도피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철민의 보고를 들으며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당한 일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것이죠.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녹음 파일과 재정조사 결과만으로도 승우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생각은 달랐죠. 아직 부족해요. 승우가 완전히 덫에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혜진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 배운 교훈이 떠올랐죠.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거대한 길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진짜 큰 사기꾼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실수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기다리겠어요. 승우가 스스로 더 큰 증거를 만들어낼 거예요. 혜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병실의 차가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퇴원을 하루 앞둔 오후, 최경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연아, 많이 좋아졌네. 경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보다는
형식적인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경숙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그 시선이 품평하는 듯해서 소연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혜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숙과 마주친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죠. 아, 사돈께서 오셨네요. 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반응은 냉담했죠. 네, 소연이 얼굴이나 보러 왔어요. 경숙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혜진을 아래로 보는 듯한 태도였죠. 혜진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소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아이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혜진이 말하자 경숙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요즘은 유산이 흔해. 또 가지면 되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잃은 아이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말했죠. 어머니.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경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젊었을 때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 경숙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마치 소연의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죠.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승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소연아, 기분이 어때? 승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마치 걱정 많은 남편의 모습이었죠. 치료비는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승우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책임감 있는 사위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혜진은 어제 들은 녹음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승우가 소연에게 했던 말들이 생생했죠. 넌 돈만 벌어오면 돼. 입 다물고 살라고. 그때의 승우 목소리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혜진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연이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경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소연아,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어. 임신부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 안 되잖아. 경숙의 말에는 은근히 소연을 탓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이 스스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말했죠. 사고요? 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경숙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아, 승우한테 들었는데 혼자 어지러워서 넘어진 거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소연이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승우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의심은 더욱 커졌죠. 병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소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경숙은 며느리를 품평하는 듯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그런데 소연아,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언제부터 다시 할 거야? 경숙의 질문에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돈을 벌어야 살림이 되는 건데. 승우 혼자 벌어서는 힘들잖아. 경숙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소연이는 충분히 쉬어야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혜진의 말에 경숙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요. 우리 때는 이런 일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잃은 아이에 대한 슬픔, 남편의 폭력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시어머니의 무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소연아, 왜 또 울어? 그렇게 약하면 어떻게 살아? 경숙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소연을 찔렀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얼굴을 양손으로 가렸죠. 혜진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것을 알고 있었죠. 소연아, 괜찮아. 혜진이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그때 승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깐 화면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승호가 병실을 나가자 소연의 휴대폰 녹음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승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미라야, 조금만 더 기다려. 소연이가 완전히 포기하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승우가 상간녀와 통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경숙은 승우가 나간 사이 더욱 노골적으로 소연을 압박했습니다. 소연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이번 일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승우는 좋은 남자야. 내가 잘해야 해. 경숙의 말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더욱 숙였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승우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부부간의 재산을 따로 가지는 건 좋지 않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소연을 이렇게 압박하는지. 혜진은 더 이상 눈물로 대항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 대신 기록과 증거로 싸우기로 한 것이죠.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 배운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지만 냉정하게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숙은 혜진의 순순한 반응에 만족스러워했죠. 승우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혜진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표정, 몸짓, 말투 하나하나를 기억해뒀죠. 소연아, 내일 퇴원하면 집에서 푹 쉬어. 승호의 말은 다정했지만 혜진의 귀에는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경숙과 승호가 떠난 후 혜진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엄마를 믿어.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죠. 이제 모욕은 그들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칼이 될 것입니다. 혜진은 녹음된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승우와 경숙이 스스로 만든 증거들로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릉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혜진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혜진은 다가점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박철민이 조사해온 각종 문서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혜진의 손가락이 장부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의 습관이 되살아났죠. 숫자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해, 이 패턴이. 혜진이 중얼거리며 형광펜으로 특정 날짜들을 표시했습니다. 승호의 계좌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매달 15일과 마지막 날 규칙적인 흐름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체는 강월랜드 카지노였습니다. 매월 200만 원씩 꾸준히 빠져나갔죠. 두 번째는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였습니다. 갤러리 이름을 보는 순간 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트 스페이스 미라. 혜진이 명함함을 뒤져 박철민이 준 자료를 찾았습니다.
강미라가 큐레이터로 일하는 갤러리였죠. 승우가 상간녀에게 돈을 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의 출처였습니다. 날짜를 역추적해 보니 소연의 통장에서 같은 금액이 승우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죠. 소연이 번 돈이 고스란히 강미라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해녀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힘들게 번 돈이 남편의 도박과 불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자식이. 혜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조사했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이 확보한 불법 신용조회 문서를 열었습니다. 승우가 소연과 혼인신고하기 3개월 전에 소연의 재산을 조회한 기록이 있었죠.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 대지의 정확한 시세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혜진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승우의 사랑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이죠. 휴대폰을 꺼내 강미라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오빠가 선물해줬어요. 정말 센스 최고. 강미라의 글을 보며 혜진은 이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승우가 갤러리로 돈을 보낸 날과 정확히 일치했죠. 소연이 번 돈으로 상간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우와 소연의 만남, 급작스러운 결혼, 그리고 최근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죠.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사기 사건을 여러 번 봤었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엄마가 꼭 밝혀낼게, 소연아.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강릉 바다가 어둠 속에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죠.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강남의 고급 라운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평소 그녀가 올 만한 곳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 안에는 박철민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했죠. 예약해둔 프라이빗 룸으로 향하는 혜진의 걸음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4살의 그녀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갤러리 큐레이터답게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혜진의 눈에는 계산적인 여우 같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어머니시죠? 미라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네요. 혜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수수한 옷차림으로 시골 어머니의 모습을 연출했죠. 미라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궁금해서 왔어요. 소연 씨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셨는데 미라가 와인 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소주 잔을 앞에 두고 어색해하는 척했죠. 아이고, 이런 곳은 처음이라서요. 뭘 마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혜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미라가 살짝 웃으며 여유를 보였죠. 소주 주문하시면 돼요. 편하게 하세요. 소주가 나오자 혜진은 잔을 기울였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척하며 얼굴을 붉혔죠. 실은 우리 소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승호 씨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아이도 잃고 소연이가 계속 우울해하거든요. 혜진의 말에 미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을 혜진은 놓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승호 씨가 다른 여자분과 혜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미라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죠. 아, 그걸 아시는군요. 미라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죠. 우리 소연이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혜진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미라는 당황했지만 곧 우월감에 젖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면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소연이만 놔주세요. 혜진의 연기는 절실했습니다. 미라가 피식 웃으며 와인 잔을 들었죠.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승호는 곧 소연 씨와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 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정적인 자백이 나온 것이죠. 브로치 안에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물론이죠. 소연 씨 재산도 이미 승호 명의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게스트하우스며 땅이며 다 정리될 거예요. 미라는 술이 들어간 탓인지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환호했지만 표정 관리를 철저히 했죠. 그럼 우리 소연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소연 씨가 알아서 해야죠. 이미 아이도 없어졌으니까 이혼 사유는 충분하고요. 미라의 말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의 유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죠. 혜진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소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엄마, 승우가 인감이랑 위임장 가져오라고 해요. 뭔가 이상해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승우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실례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요.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소연이 재산 관련해서 누가 와도 절대 처리하지 말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어요. 박철민의 대답에 혜진은 안도했습니다. 미리 협조를 요청해둔 것이 다행이었죠. 다시 자리로 돌아온 혜진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미라의 말에서 위협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라운지를 나서는 혜진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브로치 안에 카메라가 모든 대화를 기록했고 미라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했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김지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덫이 닫히려 하고 있었죠. 승우와 미라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질 시간이었습니다. 강릉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승우의 아버지 칠순잔치를 위해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들었죠. 샹들리에가 비치는 불빛 아래 둥근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값비싼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승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친척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능청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승우야, 소연이는 어디 있어?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승우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소연이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이고, 유산한 후라 그렇구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승우는 슬픈 표정을 연출했습니다.
연기는 여전히 완벽했죠. 경숙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주인 행세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상류층 코스프레를 즐기던 그녀에게는 이런 자리가 최고의 무대였죠. 우리 소연이가 좀 약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부족해요. 경숙이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은근히 소연을 탓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이죠. 그때 연회장 앞쪽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옛 사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죠.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전혀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라운지, 그리고 강미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승호는 곧 소연 씨와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거든요. 미라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승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소연 씨 재산도 이미 승호 명의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게스트하우스며 땅이며 다 정리될 거예요. 미라의 자백이 계속됐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이건 뭔가? 승호야, 이게 무슨 소리야? 승호의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죠. 화면이 바뀌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승호가 소연의 인감을 들고 대출 서류를 작성하려는 모습이었죠. 소연이가 직접 와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승호가 화를 내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아픈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승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거칠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성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승호가 소연에게 했던 폭언들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넌 돈만 벌어오면 돼. 입 다물고 살라고. 게스트하우스 명에 바꾸는 것도 빨리 해. 시간 없어.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평소 효자로 알려졌던 승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경숙은 충격에 빠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죠. 승호야, 이게 정말이야?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호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김지연 변호사와 박철민이 따라왔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장모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승우가 혜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이 섞여 있었죠. 내가 우리 딸에게 한 짓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혜진의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스크린에는 소연의 병원 진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복부 타박상과 관련된 의료진의 소견이 적혀 있었죠. 환자의 복부에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관찰됨. 의사의 소견을 본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승우가 임신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돼. 경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도 공범이에요. 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이를 압박해서 재산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스크린에는 경숙이 병실에서 소연에게 했던 말들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유산이 흔해. 또 가지면 되지. 경숙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친척들이 분노했습니다. 경숙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신우이가 경숙을 꾸짖었습니다. 경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그때 승우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믿지 마세요. 승우가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죠. 윤승호 씨 사기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죠. 어머니, 도와주세요. 승우가 경숙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아들을 외면했죠. 난 너 같은 아들 없어.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승우의 뺨을 세게 때렸죠. 내가 어떻게 임신한 여자를. 경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한 것이죠. 형사들이 승우에게 수갑을 채우며 연행해 갔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죠.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화려한 잔치상은 이제 진실의 법정이 되어 있었죠. 혜진은 모든 친척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충격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혜진은 연회장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생겼죠. 잔치상의 체면은 무너졌지만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자리한 게스트하우스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2달이 지난 지금 혜진과 소연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한옥의 처마 끝을 비추며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었습니다. 엄마, 이 방은 어떻게 할까요? 소연이 청소 도구를 들고 방안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밝음이 되돌아와 있었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을 향해 걸어갈 힘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해녀 할머니들이 묵을 방으로 하자. 다큐 촬영할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혜진이 대답하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묵은 공기를 씻어냈죠.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상쾌해졌습니다. 소연은 프리랜서 PD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중단되었던 해녀 문화 기록 다큐멘터리를 다시 시작한 것이죠. 이번에는 단순히 문화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소연이 해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배운 게 있지.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바다는 그대로 있다는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소연은 카메라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던 것이죠. 혜진은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당당히 웃는 소연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해졌죠. 몇 달 전만 해도 공포에 떨던 딸이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현관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다와 바람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이었죠. 소연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름 어때요? 좋다. 우리에게 딱 맞는 이름이야.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평온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존재였죠. 마치 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집 안창가에는 흰 난초가 새로 피어났습니다. 소연이 심어둔 것이었죠. 작은 화분 안에서 피어난 꽃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떤 꽃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꽃 정말 예쁘죠? 그래, 너처럼 강하고 아름답구나. 혜진이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난초는 쉽게 피지 않지만 한 번 피면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꽃이었죠.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죠. 그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 혜진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 카드가 들려 있었죠. 카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도는 부서져도 바다는 남습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손님이 카드를 읽으며 감동받는 모습을 보며 혜진은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녁이 되자 혜진과 소연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발밑에서 리듬을 만들어냈죠. 몇 달 전만 해도 이 소리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소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혜진은 딸을 바라봤죠.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소연아, 엄마도 너한테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소연이 모래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파도가 모래를 씻어내듯이 시간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죠. 그래, 우리는 이제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 위에 서 있어.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진짜 사랑. 혜진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가 보여준 가짜 사랑과는 전혀 다른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만난 해녀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에서 진주를 건지려면 깊이 들어가야 해. 고통 없이는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없지. 소연은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과 소연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동지 같은 마음이었죠. 엄마, 내일 첫 방송 녹화인데 긴장돼요. 긴장할 필요 없어. 내가 경험한 걸 솔직하게 말하면 돼. 소연의 다큐멘터리에는 자신의 이야기도 일부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혜진이 딸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죠. 밤이 깊어가며 게스트하우스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와 어둠을 밝혔죠.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창가의 흰 난초는 여전히 고고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며 말이죠. 혜진과 소연은 이제 같은 바람을 맞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지나갔고 새로운 기초가 세워졌죠. 그들의 삶은 이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사랑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하루를 약속하는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죠.